오늘은 20세기에는 우리가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많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는 부모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세기에 부모 노릇을 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부모 노릇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부모 노릇은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정해봤습니다. 20세기를 사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평균 몇 명 뒀죠? 6명이 평균이었고요. 65년까지 자식을 평균 6명을 주었고요. 그거는 딸 아들 구별해서 제대로 둔 집 이야기고, 딸만 계속 많이 난 집은 맨 마지막에 아들 낳기 위해서 물경 10명까지 난 집도 있습니다. 그 넘은 집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아이를 낳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는 우리 다음 세대 새로운 젊은 엄마들은 몇 명 낳죠? 한두 명 낳습니다. 한두 명이라 그러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두 명을 다시 쪼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집 중에 8집이 한 명을 낳고 2집 정도가 2명을 낳으면 평균 몇 명이겠습니까?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애를 어떻게 1.2명을 낳냐, 그래서 제가 10집 중에 8집이 한 명 낳고 2집이 2명 낳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성 한 명이 몇 명을 낳아야 이론상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될까요? 2명 낳아야죠. 왜냐하면 남자는 애를 못 낳으니까 여성이 자기 몫으로 한 명 낳고 남편 몫으로 한 명을 낳아줘야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그거를 인구학에서는 대체 출산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2명을 낳을 때 대체 출산율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1983년에 대체 출산율로 떨어졌습니다. 6명을 60년대에 낳다가, 그러고 나서는 또 가족 계획을 계속해서 지금은 10집 중에 8집이 한 명밖에 안 나는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 노릇을 하는 부모들의 입장과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게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아버지가 6.25 때 군인으로 전사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독자로 자랐습니다. 저는 형제간이 없이 호르몬이의 외아들로 자랐는데, 제 친구들은 6명이었어요, 평균. 제 친구 중에 이제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 그래요?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러면 부모님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개 큰형이나 큰 누나가 가요. 되게. 왜냐하면 거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 노릇을 할 만큼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딸이 같이 애를 낳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6명을 길러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6명을 기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대충 큰형이나 큰 누나가 대장 노릇하면서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 안 살아서 제가 도시 어린이들의 자라는 환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제가 자란 시골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1명이나 2명을 낳으면 엄마들이 뭘 합니까? 주로 엄마들이 시간 쏟는 거 뭡니까? 자식 돌보는 일이에요.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학교 끝나면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영양 보충 시켜야 되고, 여기저기 학원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데리고 다녀야 되고, 또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학원이 좋냐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어린 시절에 20세기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길렀습니까? 빨래하느라고 밥하느라고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빨래하고 밥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늘었다 줄었다? 거의 없는 거죠. 뭐 세탁기 돌리면 되는데 뭐 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교육은 받았겠다. 자식을 자기가 못한 거 시키려고 대리 만족하려고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심해졌다 약해졌다? 엄청 심해졌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보호가 소위 보호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로 20세기의 부모 노릇을 한 분들과 지금 21세기의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분들과의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20세기는 자기들끼리 형제간에 또는 남매간에 자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지금 부모들은 형제가 없어요. 한 명 낳는데 무슨 형제가 있어요.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이모가 뭐지? 고모가 뭐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교육받은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데 온 정성을 다 쏟게 됩니다. 자, 21세기 나의 인생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1세기 나의 인생을. 맨 처음에 여러분이 성장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연애를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되죠. 이제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여기까지.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을 함으로써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두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는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이제 자기 배우자와 두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러면 둘에서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하나 낳으면 세 사람이 될 거고 자식을 둘을 낳으면 네 사람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둘에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자식이 늘어나는 만큼 식구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식도 크면 뭐를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둘에서 3명, 4명으로 늘어난 인생이 언제 다시 둘로 돌아온다? 자식이 결혼을 해서 독립해서 나가고 나면 다시 둘로 돌아와서 둘이 살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나의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숫자로 본 나의 인생은 이게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해서 배우자와 가정을 이룰 때 두 사람이 될 때 이제 진정한 나의 인생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3식구, 4식구로 늘어나는 인생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3식구, 4식구에서 다시 줄어들어서 2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인생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 대목에서 제가 잊어버릴까 봐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두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나가고 나서 둘이 살아요. 둘이 사는데 둘이 언제까지 살 것 같으냐? 제가 둘이 같이 죽는 사람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누가 먼저 갈 것 같습니까? 다 아시네. 누가 먼저 갈 것 같습니까? 남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은 누가 길다? 다 아시네. 평균 6, 7년이 길어요. 6, 7년이 길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평균 6, 7년이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결혼 연령은 남자가 많다, 여자가 많다. 전반적으로 남자가 많죠. 대략 몇 살쯤 많아요? 서너 살이라고, 하여튼 3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살 많은 남자가 여자보다 7년 먼저 죽으면 여자가 혼자 과부로 살아야 되는 기간이 대충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노후 설계하라 그러면 되게 남자가 언제까지 설계하세요? 자기 죽을 때까지 설계해요. 근데 자기 죽고 나서 자기 아내가 몇 년을 과부로 산다고요? 아셨어요? 아니 그 미리 알고 계셨냐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여성은 평균 10년 가까이 혼자 살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에 가면 할아버지가 많다, 할머니가 많다? 당연하겠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냐? 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냐? 자식들이 마치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배우자와 둘이 가정을 이루었듯이 우리 자식들도 독립을 해서 자기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나면 결국은 누구랑 같이 살 일밖에 안 남았다? 자기 배우자와 부부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엄마들이 누구랑 평생 살 것처럼 마치 자식하고. 자, 이게 제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20세기를 살다간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달리 부부만이 살아가는 기간이 길다 짧다? 굉장히 길어졌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개 환갑 정도를 맞으면요, 자식이 결혼해요. 그렇죠? 환갑.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또 몇 년이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또 30년이 남았다 그러는데 그 30년은 죄송하지만 부부가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2300여 년 전에 살다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바라는 거를 이룰 때 행복이다. 다 알고 계신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행복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 때가 됐는데 용돈 안 가져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안 가져. 자기 살기도 힘드니까. 그러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자식이 독립해서 자기 자식 키우고 나로서는 손자 키우고 너희들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걸로 효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일이라고 용돈 좀 가져왔어. 그러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그게 자식뿐이겠어요? 배우자에게 뭘 기대하세요? 자기가 뭐를 기대하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지수가 떨어진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그 얘기를 제가 미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부모들이 살던 시대에는 길게 나가면 1960년에는 52살까지 사셨기 때문에, 또 그 이후로도 대개 7, 80에 가셨기 때문에, 이게 자식들이 또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비교적 어렵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6명이 이렇게 서로 분담해서 하면 됐으니까. 근데 우리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은 한둘인데 우리는 몇 살까지 산다? 90까지 사니까 우리 자식이 자기 부모를 모시기가 쉽겠다 어렵겠다?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뭐를 기대한다고 하는 게 참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들이 우리 자식을 기르면서 어떻게 길러야 될까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한테는 제가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남편 노릇도 했어요. 제 어머니한테는 남편이 없으니까 제 아버지가 전사하신 바람에 남편 노릇도 하고, 또 제 어머니를 보면 평생 이루가고자 하는 농사가 자식 농사치고는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평생 프로젝트예요. 우리 어머니의. 그러니까 그 우리 어머니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헌신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의 모든 걸 바쳐서, 뭐 영어로 쓰면 올인을 해서 저의 오늘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는 집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세대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이 오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덕에 오늘을 살고 있다? 부모 덕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부모 노릇을 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100%를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인이라는 의미가 어디서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라서 그 올인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올인이라는 의미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쳐서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뭐 그러니까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뭐 이럴 경우에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그 순수함 자체로 한다면은 올인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걸 조금 수준을 낮춰서 제가 제 수준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는 거라면 뭐 나는 올인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식을 뒷바라지를 하면서 나중에 내가 자식의 도움을 좀 받겠다는 생각이 그 포함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추상적이라서 잘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을 키울 때는 당신이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을 키우고 나더라도 노후가 돼서 얼마 안 살다 가시기 때문에 자식 보험을 들은 게 대충 통했어요. 그래서 큰아들 네 집에 갔다 눈치하면 딸 네 집에 갔다가 눈치하면 다른 아들 네 집에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대개 가셨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 둘밖에 없고 그 다음에 90까지 살게 되고 그런데 아들 네 집에 갔다 눈치하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또 갔더니 또 며느리 친정 부모가 오셔가지고 사돈이 만나요. 그럼 누가 지게 돼 있어요 지금? 시부모가 비켜줘야죠. 친정 부모가 왔으면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진정한 자식 사랑은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답을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더라도 노후가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누구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다? 자식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1세기를 사는 부모의 삶의 방식은 우리 부모의 삶의 방식과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자식 사랑이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그러한 자세로 자식에게 올인을 한다면 그건 찬성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이나 집에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21세기 삶의 부모들의 삶의 방식은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식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혹시 반대하신 분 계세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떡하냐. 자식이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기르면서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준 만큼 안 해줘? 그럴 때 답이 뭐냐? 답이 나는 내가 늙어서 너한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는 거니까 양지하시기 바람. 이게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자, 어느 쪽을 원하시겠어요? 지금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 안 벌리는 부모를 원하시겠습니까? 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 어려워요 지금. 그래가지고 뭘 안 도와주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렇게 하면은 행복이 늘어난다, 불행이 늘어난다. 예, 부모 자식 간에 의의만 상할 뿐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올인하지 말고 제가 반만 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반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처럼 쉽다 어렵다? 예, 잘 아시네. 실제 어려워요. 제가요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3대 바보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가,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 하면 손자 손녀 봐주느라고 스케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네. 여러분 옆에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렇게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 김서방이 지금 어디 간다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애들 좀, 그러면은 남편하고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 손녀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몇 번째 바보라고요? 첫 번째 바보라고 이렇게. 네. 자, 두 번째,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해요. 여보, 우리 이러다가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면 어떡하지,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미리 재산 물려주고 용돈 다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죠? 이런 분들은 3년 4년이 지났는데 혹시 3, 4년 살다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몇십 년 산다고요? 3, 40년을 살아.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예요. 또 제가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며느리의 교회 기도 제목이 들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왜 고생하게 하십니까? 빨리 천국으로 모셔가셔야지. 예, 이렇게. 그 두 번째 바보 시리즈예요. 세 번째 바보는 누구냐?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모자랄까 봐서 새삼 그 나이에 집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예, 옆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많다 적다? 많아요. 무지 많아요. 말로는 뭐 나는 그런 사람 안 된다 그러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 그래서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해봐야지 하고 금방 집에 가서 실천하려고 그러면 잘 된다 안 된다?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21세기의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21세기의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20세기의 부모 노릇을 한 우리 부모와는 달리 자식 사랑의 개념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반만 바쳐서 뒷바라지를 하고 나머지 반을 내 스스로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서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예. 어려워요. 혹시 자식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답하라 그랬어요? 예. 노후에 너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람. 이렇게. 자, 그러면 저 혼자만 너무 오랫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방청객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지금 이렇게 자녀가 적은 편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6, 7남매를 둔 그 부모 세대랑 지금 한 자녀를 둔 그 세대 지금 몇 한 자녀. 명인데요? 적당히. 저는 한 명이고요. 한 명.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 뭐 이렇게 6, 7남매를 둔 그 세대랑 지금 한 명인 자녀 세대랑 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식을 6명, 7명을 두었다면은 사실 부모가 뒷바라지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행히 자가용이 없던 시대니까 그렇지, 그때 만약에 자가용을 타고 가는 시대였다면은 승용차 못 타고 다녔겠죠. 예? 그리고 그 당시는 사실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왜 아들을 선호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일손이었지 않습니까? 일손. 그래서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들을 선호했고, 여성보다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많으면 다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1명 또는 2명을 낳고, 그리고 또 1명, 2명 가운데서도 딸을 낳은 집을 선호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들 가진, 미국에 아들 둔 사람이 미국 방문하는 부모는 거의 볼 수가 없고 딸 가진 부모만 온대요. 그래서 지금은 딸을 선호하는 시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옛날에 6, 7명을 낳아서 기르던 시대에는 그거는 길렀다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비해서, 지금 1명, 2명이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식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서 이게 문제가 많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림동선 장동선입니다. 일전에 한번 그 설문조사를 한번 제가 봤는데요. 네. 이제 그 노후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그런 그 어린 그 자녀들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도 내고 또 저기 세금 내는데 어떤 그 국가의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또 내 개인적인보다 그 책임,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생각됩니다. 네. 국가가 돈을 번다 못 번다. 국가가 쓴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다 아시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납세자가 돈을 낸다는 얘기겠죠. 제가 세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대는 우리가 20세기에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자녀였으니까 우리를 양육했죠. 근데 또 그 우리 부모는 우리만 양육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부모인 할아버지 세대를 공양을 했죠. 이게 이제 인생이잖아요.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공양하고, 또 내가 늙으면은 나를 공양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역에서 물러나서 우리가 이제 노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낳아서 길른 애가 현역으로 와서 세금 내야지 우리를 책임지겠죠. 우리 노후를. 근데 지금 옛날에는 6명씩 나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현역이 30년 후에 많이 늘어날 건데, 지금 한두 명 나니까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해서 세금 내줄 사람이 많다 적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제가 여러분이 듣기가 굉장히 거부가시겠지만,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우리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줄 젊은 세대, 일을 내서 세금을 내줄 젊은 세대는 부족하다. 듣기 거부가시겠지만 부족하다. 절대로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없다. 이게 제 답이에요. 없어요. 그냥 어렵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누가 1차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연금, 내가 세금 낸 것도 있고 연금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러려면은 적어도 2명, 3명, 4명을 낳아서 길렀어야 그 애들이 우리를 뒷바라지 해주는데, 둘이 1명 조금 더 낳아서 지금 길렀는데 다음 세대에 가면은 우리를 일해서 세금 내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예. 또 자식들한테 이렇게 올인을 하지 말고 네. 절반만 하고 노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저도 50대 나이에 30년 동안 지금 자녀들을 다 지금 현재까지도 뒷바라지를 다 하고 네.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좀 현명한 방법이 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시 제가 말씀하신 걸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 그랬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미 물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그럼 언제부터라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답은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지나간 거 물릴 수 없어요. 제가 지금 2002년도에 제가 통계청장으로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호소하고 다닙니다. 나라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환갑 지나고도 3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절대 책임져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원로 목사님들한테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께서 아니 오 선생 나는 지금 어떻게 해? 근데 언제가 제일 빠른 때다? 지금이 제일 빠른 때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리하시면. 무리수는 언제 배운지 아세요? 무리수? 중학교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절대 무리수 두지 않아요. 예. 무리수 두면 안 돼요. 예. 무리수. 무리수란 뭔지 아세요? 무리수? 유리수란 뭔지 아세요? 유리수?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나오면 뭐를 알 수 있다? 분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분수 지키면서 사는 거다. 예. 자, 다른 분 또 질문.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뭐 자식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자식보다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항원 이혼이라 해가지고 지금 와이프가 남편이 지금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과감하게 막 인정사정 없이 이혼하는 그런 그 문제로 사회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좀 그런 부부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심각한 얘기죠, 사실. 50, 60이 된 사람이 이혼을 할 때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남편은 월급을 받아왔지만 여성은 전업주부로서 가정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러면 여성은 일 안 한 거냐? 소위 가사노동도 사무실에 출근해서 월급을 받아온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똑같이 나눠라 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돈이 왼수라서 참았는데 이제 이혼하면 남자 여자를 똑같이 준다 그러니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미안하고 적어졌다. 그래서 황혼이혼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일본 말에는 남자 50, 60 퇴직한 남자를 남성들은 좀 듣기 거부가시겠습니다만 비에 젖은 낙엽이라고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일본의 와세다 대학의 교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일본
참 5, 60대 남성들 참 안쓰럽다. 이게 표현이 여성들이 비에 젖은 낙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구두에 비에 젖은 낙엽이 붙었으면은 떼기가 쉽다 어렵다? 이거 허리 구부리고 떼야 돼요. 손으로 떼야지 그냥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은 대상? 떼버리고 싶은 대상. 남성에서는 기어이 붙어서 살고 싶은 대상.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남성은 나이가 돼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이제까지 일을 중심으로 사귀었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된다? 끝난다. 그리고 자기는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준 아내가 이제 자기를 위로하고 친구가 돼주려니 하고 착각한 채 돌아와요. 그러나 아내는 그 사이에 뭘 했냐? 남편은 포기를 하고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 기울였다. 그래서 유치원 동창 엄마 모임, 초등학교 동창 엄마 모임, 또 본인들의 동창 모임 해가지고 일이 많아요. 바빠. 이거는 비즈니스하고 연결된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아는 아름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는 순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만날 일이 없어요.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자들의 모임은 비즈니스하고 관계가 없는 거의 우정 수준이기 때문에 우정은 앞에 비즈니스가 없어요. 파트너십일 때 앞에 비즈니스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이 들어오는 거를 귀찮게 생각을 한다. 그게 황혼이혼에 거기다 이제 위자료까지 반으로 나누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다 안 됐다? 예, 아시다시피 또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황혼이혼이 늘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이 다 높다 그래 지금. 예.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이나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남성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다. 아, 내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집에 돌아오면 평생을 돈 버느라고 수고한 남편, 사랑하는 남편 환영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허구한 날 아침, 점심, 저녁 해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귀찮게 생각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퇴직하기 전부터.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결국은 아까 21세기 나의 인생 3번의 30년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 중에서 일을 떠난 인생이 시작하기 훨씬 전에부터 일하고 관계없는 아내와 친구와 가족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존재가 일로서 월급 받아주는 것 말고 아내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아내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남자와 여자는 어떤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화성에서 여자가 왔고 금성에서 여자가 왔고 화성에서 남자가 왔기 때문에 대화가 전혀 다릅니다. 여자는 푸는 것으로서 반은 해소가 되지만 남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답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뭘 사달라는 거야. 요구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부간에 뭐 통역 쓸 수도 없고 이게 최고로 좋은 통역은 사실은 딸이에요. 딸. 그렇죠? 네, 딸인데 이게 허구한 날 딸하고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시간을 많이 쏟는 이유는 남성 여러분들 적어도 아내가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전에 아내가 상대를 해주는, 말상대를 해주는 또는 친구를 해주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만이 황혼이혼 안 나가는 길이다. 자, 다른 분 또. 예, 말씀하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김포에서 온 김경숙입니다. 예. 저희 세대가 지금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다 시켰는데도 네. 취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예. 또한 취업을 했어도 자기가 혼자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이가 30살이 넘어도 부모 밑에서 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세대가 그 항혼 이혼을 또 하다 보니까 90세가 다 돼 노인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또 다시 돌아오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반응은 웃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보면 씁쓸한 웃음이에요. 그게 남의 이야기뿐입니까? 지금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부모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대학을 보내놨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내가 대학을 졸업시킨 그 자녀의 뒷바라지를 또 해야 된다. 먹여 살려야 되고 용돈을 줘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식을 결혼시켜서 이제 뭐 자식도 또 자식을 낳아서 또 결혼을 시키고 해서 50대 60대가 됐는데 이제 아내한테 쫓겨나 가지고 80대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본인으로서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나 아내한테 쫓겨났다고 찾아오는 자식, 이런 세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런,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거에 대한 답은 쉽지가 않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본인이 평소에 연습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겁나는 그러한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답보다는 어렵다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지만이 해결된다 하는 그런 답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까 봐서 이런 방송을 안 하고 싶은데, 제가 방송대에 석좌 교수라고 있는데 이것조차 안 하면은 뭐 기본을 안 하는 게 돼서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걸어온 과정을 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침 인사가 뭐였습니까? 진지잡수였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무려 두 자릿수의 성장을 했던 거예요. 성장이다 하면 10%, 지금 중국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성장을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통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82달러였습니다. 82달러 가지고 보통 한 사람이 365일을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24,000달러가 돼서 82달러가 24,000달러가 된 거예요. 물론 물가는 올랐다고 하지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는데 왜 취직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왜 생기느냐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이렇게 할 때만 생깁니다. 작년에 100을 생산을 했는데 금년에 105을 생산하면 5% 생산이 됩니다. 성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5개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일손이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만이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몇 퍼센트 성장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8%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재작년에 몇 퍼센트 성장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 몇 퍼센트 성장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3.7% 성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 3.7%, 2%, 2.8% 성장을 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 성장을, 물건을 더 만드는 게 꼭 일손만 필요할까요? 뭐 가지면 물건을 더 만들 수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기계를 많이 들여놓으면 돼요. 문제는 기계를 많이 들여서 기계를 사서 성장을 했다면 일자리가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10% 또는 7% 성장할 때에 비해서 성장도 낮게 하는 데다가 일자리도 안 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취직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취업자 수가 는다고 나오지 않냐? 늘지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엄마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많이 는다, 안 는다? 거의 안 늘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마들이 자식을 보내고 싶은 직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어도 종사자가 300명이 넘는 대기업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을지 몰라요. 그래도 친구들한테 말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취직했다 그러면은 아 그래 너 한턱 내라 이런 데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일자리가 몇 개쯤 있을까? 대한민국에 340만 개의 사업장이 있어요. 340만 개. 큰 기업부터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까지 해서 340만 개가 있는 중에 종사자가 300명이 넘는 소위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사업장은 3,400개 있어요. 340만 개 중에 3,400개는 1,000개 중에 1개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업의 숫자는 1,000개 중에 몇 개라고요? 1개, 0.1%. 엄마들은 다 거기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1,000개 중에 1개고 종사자 수는 15%만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보내면서 엄마들은 무슨 꿈을 꾸냐 하면 적어도 15% 내에 들어가는 직장에 내 아들, 딸이 취직하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은 15%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학을 보냈는데 그런 직장을 가냐? 그래서 신림동의 고시촌에 보내고 그 다음에 대기업 시험, 입사 시험 준비하느라고 몇 년씩 준비를 시키느라고 부모가 또 대학 졸업시키고도 보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10년, 20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실업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답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창업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할 때만이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뼈아픈 일입니다. 사실 그거를 엄마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엄마들의 나의 인생 3번의 30년을 준비하라 해서 죄송하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21세기에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는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오면 집에다 놔두는 일은 거의 없고 학원에 데려가서 다시 지식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방과 후에 어디 가서 놀아라? 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학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방과 후나 주말에도 또 지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지덕체가 21세기는 무슨 교육이 됐다고요? 지지지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지지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뭔만 알 수밖에 없다? 지밖에 모른다. 이게 제가 지금 21세기에 부모 노릇을 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21세기에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느냐? 간단하죠. 지지지 교육을 시켰으니까 지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21세기에는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 21세기에도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저는 지덕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비록 100달러가 안 되는 그러한 굶주리는 나라에서 24,000달러의 소위 선진국 문턱에 선 나라가 됐다고 한들 만약에 우리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을 위한 경제 발전이며 무엇을 위한 성장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20세기를 사는 그러한 부모와 21세기는 살아가는 부모와 뭐가 다르고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할 때 21세기의 자식을 기르고 있는 우리도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지덕체 교육을 시켰듯이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지덕체 교육을 시키자고 떠들고 다닙니다. 덕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쉽다는 뜻은 뭐냐? 들으면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겠다. 어렵다는 건 뭐냐? 그거는 실천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지덕체 교육을 시킬 수 있냐?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지 시킬 수 있냐? 저는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앞집하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엘리베이터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15층 아파트에 같은 줄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는 뭐와 같으냐면 30가구가 사는 옛날 시골 마을하고 똑같습니다. 그 마을을 이렇게 넓어져 있는 마을을 세워놓은 것 뿐이에요. 같은 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5층 아파트에 30가구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30가구 중에 몇 가구나 인사하고 지내십니까? 그리고 그 환경에서 자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뭐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오늘 21세기 나의 인생 3번의 30년을 준비하라 두 번째 시간에 저는 우리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뭐를 강조해야 할까? 지지지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했던 것처럼 지덕체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요. 내가 마치 내 자식과 같이 살 것처럼 느끼지만 죄송하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30에 내가 낳은 아들은 내가 죽고 나서도 40년을 살게 되겠죠. 평균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다시 만나고 싶은 환영받는 사람이 되게 기르는 방법은 저는 지덕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21세기의 나의 인생은 둘로 시작해서 서너 명이 됐다가 결국은 다시 둘로 돌아와서 30년을 부부가 같이 살기 때문에 부부가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화목하게 사는 일이야말로 21세기 나의 인생의 3번의 30년을 준비하라. 어떻게 과거와 지금 설계가 달라야 할까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또 연속해서 드릴 이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이게 똑같이 21세기 나의 인생 3번의 30년을 준비하라 가운데에 또 한 편을 준비해서 세 번째 3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제 지금 현재 두 번째 30년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30년 부모 노릇하는 30년 여기를 준비를 했는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두 번째 30년을 살면서 두
두 번째 30년도 행복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세 번째 30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질문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박수도 쳐주시고 때로는 호응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21세기 나의 인생 세 번은 30년을 준비하라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